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자료 바탕으로 성인기하고 노년기 발달, 그 핵심 이론들 좀 깊이 파악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인기, 특히 중년기, 한 30세에서 65세 정도? 이 시기부터 볼까요? 에릭슨이 말한 그 생산성 대침체, 이게 딱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생산성 대침체. 신체적으로는 아직 에너지가 있지만 조금씩 이제 변화가 시작되죠. 뭐 시력이라든지 청력. 아, 그렇죠. 감각 기능 변화도 있고 여성분들은 폐경, 또 남성 갱년기 현상도 이때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인지 능력 변화가 좀 재밌어요. 그 단기 기억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 이걸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건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경험이나 학습으로 쌓인 지식 있잖아요. 뭐 어휘력, 상식 같은 거. 아, 결정성 지능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결정성 지능. 이건 오히려 유지되거나 더 발달하기도 해요. 아, 좋습니다. 그럼 그 자료에 나온 다양한 이론들을 하나씩 보면서 성인기 사고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우선 많은 학자들이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후형식적 사고라는 개념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기 사고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핵심은요. 절대적인 정답면 찾는 거, 거기서 좀 벗어나는 데 있어요. 후형식적 사고는 상황의 맥락을 더 중요하게 보고 때로는 좀 모순되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도 같이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요. 단순히 맞다 틀리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복잡한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시도랄까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시도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이 발달한다는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알린의 문제 발견적 사고, 이게 눈에 띄네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한다니.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문제를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그 문제 안에 있는 모순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걸 꼽니다. 여기서 리겔과 바센체스의 변증법적 사고가 등장하는 거죠. 아, 변증법적 사고라면 그 정반합처럼 모순 속에서 뭔가 발전을 이끌어내는 뭐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리겔은 세상이 좀 불완전하고 모순적이라는 걸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숙한 사고의 특징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정책이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나쁜 점도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거죠. 바센체스 역시 이런 변증법적 추론이 성인기 사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크레이머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후형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감정이나 경험을 통합하고 지식이라는 게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일 수 있다. 이걸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태도랄까요? 모순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능력이라. 확실히 청소년기 사고랑은 다른 결이 느껴지네요. 네. 근데 이런 유연한 사고가 너무 좀 추상적으로 흐르지는 않을까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라부기비의 이론이 혹시 이 부분을 다루나요? 아, 정확합니다. 라부비비에는 성인기에는 순수한 논리, 그거보다는 현실의 제약이나 가능성, 이걸 고려하는 실용적 사고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봤어요. 뭐랄까, 이상적인 답보다는 실제 삶에서 통하는 해결책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완벽한 계획보다는 뭐 예산이나 시간 제약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방법, 그런 걸 찾는 것처럼요. 아, 그 실용성이라는 게 결국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 이것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페리나 시노트 이론처럼요. 맞습니다. 페리는 대학생 연구를 통해서 성인이 되면서 이제 흑듭 논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관점과 지식의 상대성, 이걸 인정하는 다원론적 상대론적 사고로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시노트 역시 복잡한 세상이나 인간관계를 이해하려면 여러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 모든 이론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사실 비슷해요. 성인기 사고는 더 유연하고 현실적이고 복잡성을 끌어안는다. 바로 이거죠. 네, 그러네요. 여러 이론가들이 각기 다른 용어를 썼지만, 결국 성인기 사고의 핵심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실용성, 상대성, 그리고 모순 통합 능력, 이걸로 좀 모아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샤이의 단계 이론을 더하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샤이는 성인기를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는 시기, 이게 아니라
삶의 단계별 과업에 따라서 지식을 적용하고 통합하는 시기로 봤거든요. 젊은 시절의 성취 단계부터 시작해서 중년기의 책임 및 실현 단계, 그리고 노년기의 재통합 단계까지 지식의 역할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유연해지는 건 성인기에 마주하는 복잡한 사회적 역할이나 감정 변화 이런 거랑도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에릭슨이 말한 그 중년기의 생산성 같은 개념이 딱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에릭슨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만들고 기여하려는 욕구, 이 생산성이 중년기에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고 봤죠. 그리고 이런 과업들을 잘 해내면서 자아도 계속 발달하고요. 레빙거 이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또 베일런트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 즉 방어 기제가 성숙해진다고 설명했어요. 방어 기제요? 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남 탓하고 투사 이러는 대신에 유머로 넘기거나 아니면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바꾸는 승화 식으로 좀 더 성숙하게 대처한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젊을 때보다는 스트레스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까 그 애착 이론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어린 시절 경험이 성인기 관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요. 네, 하잔과 쉐이버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랑 맺었던 그 애착 관계 패턴 있잖아요. 그게 성인이 되어서 연인이나 친구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계속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너무 집착하거나 불안정 몰입 아니면 아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부회피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